이번 챕터에서는 제너럴리제이션, 즉 레이블이 안 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이 언더피딩, 오버피딩, 커패시티인데 그 언더피딩, 오버피딩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 즉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파라미터를 정하는데 그랬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낮은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레이블이 없는 새로운 샘플이 왔을 때 그 샘플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하는 게 그게 결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 구축에 사용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보다 항상 레이블이 없는 새로운 샘플에 대한 에러,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공리인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모델 파라미터를 얻는 데 사용한 그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보다 끼케야 이제 비슷한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새로운 샘플에 대한 에러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공리로 우리가 억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피딩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트레이닝 에러가 높을 때 그때 생긴다라는 건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흔히들 이제 오버피팅이 좀 전에 얘기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즉 새로운 그 레이블이 없는 처음 보는 샘플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제 안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단순히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높을 때가 아니라 트레이닝 에러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간의 그 갭이 커질 때, 그때 그 오버피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A와 B를 얘기하다가 이제 A와 마치 B-A를 얘기하는 건데,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그 오버피딩의 정의가, 데피니션이 요 갭,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 사이에 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봤겠지만 이제 왼쪽이 언더피딩,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가 높고, 그래서 그 트레이닝 에러가 높은 상태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좀 더 극단적인 그 오버피딩이 일어나서 그 트레이닝 에러는 굉장히 적지만,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 사이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캐파라 그러죠. 캐파. 예, 캐파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보고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어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면 능력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패턴에 이렇게 fit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리그레션 그 프로블럼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동일한 이와 같은 어떤 샘플들이 주어져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피팅을 하는데 모델을 이런 식으로 1차 모델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이렇게 리니어한 그 피팅이 생길 거고, 이렇게 언노운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즉 모델 파라미터를 늘려서 피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3차라면 대략 한 번 더 구부러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 대충 감을 잡았겠지만, 요 제일 왼쪽이 이제 커패시티가 가장 적은 경우, 가장 오른쪽이 커패시티가 가장 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마치 이 모델에 쓰였던 그 파라미터의 개수, 여기서는 몇 차까지 쓸 건가, 그죠? 그것만으로 결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지만, 이 커패시티는 어떤 모델의 초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폴리노미얼 오더가 되겠죠. 리그레션 이그젬플에서는
그래서 얘만으로 결정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얘는 얼만큼 복잡한 피팅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포텐셜, 가능성은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커패시티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potential for complicated fitting, 요거를 representational capa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어떤 그 포텐셜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커패시티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actual capacity, 제가 좀 전에 실질적인 커패시티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그 모델 파라미터가 뭐냐 혹은 얼마나 많으냐 그것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모델은 이렇지만 그 다음에 요 모델에 들어가는 요 언노운들을 계산을 하려면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늘상 써왔는데, 그런 알고리즘 뭘 쓸 건가,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챕터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다면 어떤 걸 사용했는지 등등에 따라 이러한 이 코피션트가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그 모델 파라미터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실질적인 커패시티를 우리가 effective capa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세 가지 example 중에서 representational capacity가 가장 높은 게 요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텐셜은 가장 크죠. 그래서 요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코스트 펑션을 요 각각의 포인트를 xi, yi라고 한다면 요 모델 그래서 a1 xi 세제곱 더하기 a4, 그죠? 그러니까 요게 모델에서 나온 y 값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실제 y 값, 그거를 제곱하죠. 그래서 i는 1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네요. 7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레귤라이제이션을 예를 들었는데 레귤라이제이션 코피션트 람다에 그냥 a1만 해볼까요? 예, a1 이거에 제곱. 그죠? 예, 그래서 A1이 함부로 커질 수 없게 이렇게 구속 조건을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다음에 람다를 이제 꽤 크게 해서 요 A1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한다면, 이렇게 변형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A1이 더 작아지겠죠. 극단적인 경우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얘랑 유사한, 그렇죠? 거의 요것만 살아남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거의 쿼드러틱한 그런 피팅 라인이 혹은 커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러한 레귤라이제이션을 쓰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펙티브한 커패시티는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얼마나 오버피팅 됐냐, 언더피팅 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혹은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의 이펙티브한 커패시티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effective capacity에 대해서 트레이닝 에러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언더피팅의 경우를 한번 먼저 보면 일단 트레이닝 에러가 굉장히 높죠. 대략 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그렇죠? 그 모델 커패시티가, 이펙티브한 모델 커패시티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러가 굉장히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에러보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아까 배웠던 그 공리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같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에러는 꽤 낮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높다기보다는 이 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일종의 미스매치가 커지는 거죠. 갭이 커진다는 거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이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적절한 이펙티브한 커패시티를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어떤 그 둘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잘 조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regularization coefficient, 람다 혹은 뭐 number of neuron 혹은 뭐 number of layer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옵티멀한 effective capacity, 이 그림에서 한 이 정도가 되겠죠,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well balanced capacity 혹은 뭐 옵티멀한 effective capacity를 찾는 게 뭐 뉴럴넷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머신 러닝에서 중요한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만 이렇게 딸랑 푸는 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죠. 명확하게 코스트 펑션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이 돼서 순전히 얘만 줄이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물론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제 잘 푼다는 가정하에 그럼 분명히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드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머신러닝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요 코스트 펑션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히 줄이면서 이 코스트 펑션에는 참여하지 않은 그런 그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즉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도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옵티멀한 이펙티브 커패시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될 텐데, 뭐 절대적인 룰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꽤 합리적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은 약간은 과도한, 그러니까 옵티멀인 경우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리프레젠테이셔널 커패시티를 갖는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펙티브 커패시티를 조금씩 이제 줄여나기 위해서 레귤레이션을 애드함으로써, 추가함으로써 옵티멀한 지점을 찾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전 그림에서 옵티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약간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한 게 뭐 일단은 그 주어진 태스크의 어떤 true complexity를 우리가 미리 알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effective capacity의 정도를 미리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충 속된 표현으로 찍어서 대충 시작을 하면 분명히 이제 왼쪽 아니면 이제 오른쪽일 텐데, 이왕이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을 줌으로써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 저게 이제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good fitting to training data is the first thing to check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 그림에서 왼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즉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 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트레이닝 에러가 이제 둘 다 높은 경우인데, 저런 경우에서 시작을 하면 저렇게 두 에러가 모두 높은 이유가 그 트레이닝 자체가, 즉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는 잘 되는데 애초에 모델 커패시티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최소한 약간 오버피팅이 돼서, 즉 좀 익세시브한 리프레젠테이셔널 커패시티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로우 트레이닝 에러를 보일 수 있다면 적어도 그 모델 학습에 들어간 그 레이블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확실하게 컨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레이닝 그 옵티마이제이션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커패시티를 조금 줄여서 점점 더 옵티멀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논리가 되겠어요. 특히나 요게 그 좀 레이어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에 좀 더 맥 센스한 게, 애초에 뉴럴 네트워크가 그 리프레젠테이셔널 커패시티를 높이기가 굉장히 쉽죠.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만 뉴런 개수를 높인다거나 뭐 레이어 개수를 높인다거나 등등 해서 쉽게, 비교적 쉽게 리프레젠테이셔널 커패시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정도면 충분히 아마도 좀 더 과도하게 높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레귤라이제이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레귤라이제이션을 가해 줌으로써 조금씩 이펙티브한 커패시티를 줄여나가는 게 꽤 합리적인 그런 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이 이제 트레이닝 앤 밸리데이션인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언더피팅인 경우에는 두 가지 에러, 즉 트레이닝 에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둘 다 높고, 그다음에 오버피팅인 경우에는 트레이닝 에러는 낮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높다라고 했는데, 트레이닝 에러는 구하기가 쉽죠. 이미 레이블된 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에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에러를 구하면 되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엄밀히 말하면 그 레이블이 전혀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정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한 방법이 그 소위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애초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위해서 레이블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떼내서 그 모델 파라미터 결정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모델 파라미터 사용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축된 모델에 집어넣어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나눠야 될 텐데, 그 비율은 역시 절대적인 룰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한 80대 20 정도로 나눠서 80에 해당하는 걸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을 밸리데이션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좀 더 전통적인, 즉 데이터가 아주 많지 않을 때 얘기고, 그 현대 어떤 딥러닝에 사용되는 이미지넷 같은 경우 엄청 많잖아요. 몇십만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 비율의 차이를 더 많이 두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세트의 어떤 크기가 엄청나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한 100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요거를 8대 1로 나누면 요게 한 200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밸리데이션 쪽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몇십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실 20%까지 써지 않아도 충분히 이 200개 혹은 그 이상의 그 숫자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경우 이제 이 두 개의 레이쇼 차이를 더 크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5, 5, 심지어 99, 1, 그 레이블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정말 많다면 1%만 해도 충분히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트 할 만한 밸리데이션 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차이를 더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나누든 간에 당연히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학습에 사용되고 그거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요 부분을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 그 모델이 조금씩 다르게 결정이 되겠죠. 예컨대 요거를 트레이닝으로 썼을 때보다.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어떤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란 걸 사용을 하는데, 예컨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면 원래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한 번은 이렇게 나누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트레이닝으로 쓰고 요거를 밸리데이션 쓰고, 또 한 번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서 요 빗금친 부분을 트레이닝으로 쓰고 등등등, 그런 식으로 5가지 다른 파티션으로 나눠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모두 트레이닝으로 쓰지 않고 일부를 떼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한 밸리데이션으로 쓰는 이유가 그거 말고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five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결국 어떤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구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는 이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모델을 확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전체를 다 써서 최종적인 모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꽤 합리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약간은 좀 과도한 representational capacity를 갖는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추가로 regularization 적용함으로써 effective capacity를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regularization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테크닉들을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regularization이란 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뉴럴넷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외에 훨씬 더 넓은 그런 엔지니어링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뭐 예컨대 뭐 AX equal to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을 풀 때도 사용할 수 있겠고, 뭐 수체석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뭐 일반적인 어떤 non-linear mapping problem, Y는 fx 이런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뉴럴넷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적어도 머신러닝이라는 컨텍스트에서의 레귤레이제이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기 적어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y modification of learning algorithm that is intended to reduce its generalization error but barely its training error.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베이스라인 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가해줘서 hopefully 트레이닝 에러는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든 테크닉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레귤레이션 L2 norm regularization 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어 했던 트레이닝 혹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그 코스트 펑션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레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 샘플 개수가 m이고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었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레귤레이제이션 그 텀을 혹은 페널티를 이제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총 레이어 개수가 대문자 L이라고 할 때 일단 2분의 람다는 요거에 어떤 얼만큼 웨이팅을 줄 건가를 결정하는 레귤레이제이션 파라미터가 되겠고, 결국 매 레이어에 있는 그 W 매트릭스의 L2 놈의 제곱이네요. 그거의 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L2 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동일한 의미이지만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W가 뭐 W11, W12, 21, 22라는 굉장히 간단한 매트릭스라면 지금 이 부분은 각각을 다 제곱해서 합한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저거 의미는 뭐예요? 저 W들이 그 원점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즉 각각의 어떤 매그니튜드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라는 구속 조건이죠. 자, 그러면 저게 너무 커지지 않으면 왜 그 effective capacity가 줄어들까요? 예전에 그 커널 SVM 얘기할 때 설명했던 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뭐 피처가 2디멘전일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이렇게 단순하냐 혹은 이제 복잡하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뉴럴넷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올 때 이게 S1인지 S2인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레이어에 있는 이 W 값이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W의 모든 엘리멘트 값이 굉장히 크다면, 모두 다 크다면 이 X에서 뭐 X1에서 X2로 바뀔 때 그 결과가 확 바뀌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큰 수로 곱해지고 계속해서 큰 수로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바뀌어도 이 결과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요 디시전 바운더리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그 얘기는 요 피처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확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더 구불구불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이 W의 그 코피션트들의 혹은 엔트리들의 매그니튜드가 적으면 더 스무드한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투이션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델 C 오버 델 W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예전에 했죠. 그러니까 추가된 요거에 대한 델 W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에 관한 partial derivative 혹은 gradient.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 이 example를 가지고 한다면 요거에서
한 번은 뭐 이걸로 하고 또 한 번은 이걸로 하고 등등등.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매트릭스 모양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만 한번 해보면 나머지 텀은 다 날아가고 얘만 2배의 W11이 남는 거죠. 그래서 2배의 W11이 남고 나머지도 동일하겠죠. 1, 2, 뭐 2배 W22. 그래서 결국 equal to 2배의 원래 W 매트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집어넣으면 원래 gradient descent update 공식이 이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그 backpropagation result가 그대로 있을 거고 다시 반복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2배의 W죠. 그래서 그거를 요거에 곱하면 그냥 람다 곱하기 W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면 요런 텀이 이제 새로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거와 요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굳이 유도한 이유가 이렇게 L2 norm 혹은 뭐 previous norm을 regularization 혹은 penalization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weight deca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weight decay. 그래서 decay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알파도 양수고 람다도 양수니까 결국 업데이트 룰이 마치 원래 W에서 이렇게 fractional W를 뺀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decay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 이거는 그냥 gradient 혹은 뭐 partial derivative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어떤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애초에 코스트 펑션에 이 W의 L2 norm 혹은 뭐 previous norm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정확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뭘 추가로 미니멀리제이션 하고 싶은 건지, 그렇죠? 그 다음으로 볼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고요. 사실 제너럴제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펀더멘털한 솔루션은 그야말로 레이블된 학습용 데이터를 늘리는 거겠죠. 근데 데이터 수집이 힘들고 설령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레이블링 작업이 또 굉장히 타임 컨슈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크 데이터 혹은 뭐 페이크 이미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있을 법한 그런 플러스업을한 이미지를 패브리케이트 해서 그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이제 유스풀 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오퍼레이션 뭐 예를 들어 뭐 플립을 한다거나 로테이션을 한다거나 스케일링 혹은 뭐 이미지 컨트롤 자체를 변화시킨다거나 등등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페이크이지만 플러스업을 한 그런 이미지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xample이 이제 예를 들어 제일 왼쪽에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horizontal flip, 얘는 줌인 한 거죠. 일종의 스케일링일 거고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을 한 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컨셉이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지만 이렇게 오그멘티드 된 혹은 패브리케이트 된 예를 들어 이러한 세 개의 그 패브리케이트 된 이미지를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게 원본이고 요 세 개가 패브리케이트 된 이미지인데 예를 들어 요 세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얘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자명하겠지만 요 이미지가 나머지 요 세 개의 이미지와 콜레이션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실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오그멘테이션 된 혹은 패브리케이트 된 이미지는 한꺼번에 트레이닝 쪽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오그멘테이션 기법이 랜덤 크롭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이처럼 주어졌을 때 어떤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 크롭핑을 랜덤한 위치에 해서 여러 번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그 랜덤 패치, 이미지 패치를 뽑아내서 그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이겠고 뭐 일종의 쉬프팅과 줌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 랜덤 크로핑의 어떤 위치를 약간 왼쪽으로 했다고 하면 원본 이미지 대비 그 이미지 컨텐트가 오른쪽으로 쉬프팅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패치 사이즈를 더 작게 한다면 일종의 스케일링 혹은 뭐 줌인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뭐 당연히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크거나 혹은 그 원본 사이즈가 좀 제각각일 때 특히나 더 유용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애초에 롤 레졸루션 이미지라면 뭐 예컨대 뭐 50x50 이미지라면 이런 그 크롭 어프로치를 사용하기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또 너무나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미지 엘리먼트는 여전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제외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예컨대 강아지 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 강아지의 뭐 일부분, 예를 들어 뭐 얼굴이나 뭐 이렇게 일부분만 포함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여전히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그 이유는 뭐 예컨대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강아지 얼굴만 주로 보이고 나머지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가려져 있다면 그런 경우에 correctly classify 하는데 여전히 얼굴만 크롭된 이미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테크닉이 믹스업이라 그래서 사실 믹스업도 그렇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 내용인데 그 수많은 오그멘테이션 테크닉 중에 적어도 내추럴 이미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프로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트레이닝 샘플 혹은 이미지 하나가 XI고 또 다른 독립적인 트레이닝 샘플이 XJ라고 할 때 저 두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얻어진 새로운 샘플 혹은 이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위한 웨이팅은 각각 람다, 1-람다를 이용해서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1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웨이티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레이블도 역시 동일한 웨이팅을 가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키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XI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YI, 그 다음에 XJ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YJ라고 했을 때 역시 레이블도 이런 식으로 동일한 비율로, 즉 람다와 1-람다의 비율을 갖는 혹은 레이쇼를 갖는 레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페어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이그젬플 한번 보면 원래 XI가 이러한 고양이 이미지고 XJ가 이러한 강아지 그림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가정하에 원래 레이블은 얘는 1,0 얘는 0,1이겠죠. 그래서 근데 람다를 예컨대 뭐 0.7을 이용해서 7:3으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결과가 이런 그림과 같을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두 개가 약간 오버래핑된, 근데 지금 웨이팅이 고양이 쪽에 좀 더 가니까 고양이 모습이 조금 더 보이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레이블도 요거에 해당, 이렇게 합성된 새로운 이미지에 상응하는 레이블도 역시 동일한 웨이팅으로 7:3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결과, 즉 0.7과 0.3이라는 그런 새로운 레이블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소프트 맥스 아웃풋이 이제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은 0.7이 되도록 학습을 할 것이고, 두 번째 그 노드의 아웃풋이 0.3이 되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치 그 트레이닝 샘플 간의 그 두 개의 어떤 트레이닝 샘플 간의 그 리니어한 그런 비헤이비어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크롭된 레이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실수로 원래는 강아지인데 그거를 뭐 고양이로 잘못 레이블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노이즈한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가끔씩 있더라도 그런 에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테크닉은 랜드 어그먼트이고요. 이것도 사실 비교적 좀 최근에 발표된 논문 내용인데 역시 파퓰러하게 쓰이는 테크닉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봤던 그 개개의 그 오그멘테이션 혹은 뭐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들을 어떻게 옵티멀하게 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스트래티지 혹은 뭐 방법론에 관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무식한 방법은 뭐 로테이션이면 로테이션, 뭐 X 방향 쉬프트면 쉬프트, 그거를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다 해본 다음에 그리드 서치를 한 다음에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 세트를 결정을 하는 걸 텐데, 그러기엔 이제 너무 타임 컨수밍 하죠. 그래서 뭐 예컨대 로테이션인 경우에 앵글을 한 10가지를 해본다. 그 다음에 X방향 트랜슬레이션 혹은 뭐 쉬프트도 10가지를 해본다고 해도 그게 벌써 10 곱하기 10 해서 100번이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숫자가 만약 10을 넘어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 일종의 서치 스페이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타임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줄이면서 옵티멀한 그런 오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를 그런 exhaustive 서치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 퀘션이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 결론만 얘기하면 원래 굉장히 큰 그 서치 스페이스를 단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그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간단한 그리드 서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n과 m인데, 첫 번째 n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원본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때 그로부터 몇 개의 오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같은 개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통 1에서 3을 쓴다고 하면 2라면 이제 2개의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마치 트레이닝 데이터가 2배가 되도록 불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고, 이제 두 번째 M이 이제 좀 더 핵심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로테이션, 쉬프트, 쉬어,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오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래는 각각의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디스토션 매그니튜드를 생각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디스토션은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뭐 오그멘테이션과 다 동일한 컨셉의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값을 하나만 정해서 그 값에 의해서 그 개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를 혹은 디그리를 그냥 통일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m을 그냥 편의상 0과 19 사이에 뭐 20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정수의 집합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로테이션 앵글은 뭐 미니멈이 마이너스 30도, 맥시멈이 30도라고 하면, 만약에 m을 우리가 0으로 선택을 한다면 로테이션 앵글은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역시 x방향 쉬프트도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왼쪽으로 50개의 픽셀만큼 쉬프트 하는 걸로 우리가 매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m이 19라면 이제 로테이션 앵글은 30도, 쉬프트는 오른쪽으로 50개의 픽셀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m이 대표값의 역할을 띄어서 어떤 숫자가 하나 결정이 되면 그 디그리에 해당되는 나머지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디그리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뽑아온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n은 2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 컬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이고, n이 2니까 두 개의 여기서 아마 10 몇 가지 오퍼레이션을 고려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랜덤하게 뽑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ure,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uto contrast라고 해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바꿔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m, 아까 제가 대표값이라고 표현했던 그 m의 값을 이제 9와 17 두 가지 계산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슈어의 정도나 이 컨트라스트 변화의 정도가 이 9인 경우보다 17인 경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이 랜드 오그먼트라는 테크닉의 핵심인 M, 그죠? 즉, 모든 디스토션의 어떤 매그니튜드를 대표하는 그 하나의 값으로만 사용한다는 거를 저스파이 하려면 결국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어떤 오그멘테이션 혹은 디스토션 정도를 따로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뒷받침이 좀 있어야겠죠. 그게 있어야 이제
저 방법이 말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몇 개 뽑아왔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은 이 랜드 어그멘트에서 이 페이퍼에서 나온 그림은 아니고 그거보다 이전에 나왔던 다른 연구에서 나온 이제 그림인데, 참고로 요 이전 페이퍼에서는 각각의, 여기 보면 이제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저 10몇 가지의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디그리를 다 독립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에폭 넘버에 따라, 즉 이터레이션에 따라도 저거를 다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프리한, 디그리 오브 프리드가 큰 그런 상황에서 서치를 굉장히 이그저스티브하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오브저베이션은 뭐냐면 이 전체 매그니튜드의 합, 그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색깔의 요 하이트가, 높이가 그 각각의 거기에 상응하는 오퍼레이션의 어떤 디그리의 정도, 뭐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다 합한 게 이제 요 하이트, 전체 하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 전체 이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크기도 거의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체가 커질 때 뭐 어느 하나가 과도하게 커진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적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다 가능성을 고려해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라색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요 하늘색은 상대적으로 좀 큰데, 하지만 크게 그러한 어썸션을 가정한다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요 랜드 오그먼트 페이퍼에 있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본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매그니튜드 디스토션 매그니튜드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서 x축이 그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m이라고 표현했던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세로축이 이제 accuracy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모델과 두 가지 그 오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 여기 보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해봤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컴바인하면 총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인데, 사실 뭐 큰 패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만 찝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란색 커브를 본다면 어떤 WRN28이라고 하는 모델의 로테이션을 이제 고려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요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모든 트랜스폼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된 그런 매그니튜드 값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가 4일 텐데, 모든 10몇 가지의 그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디그리를 4로 고정을 해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가 아닌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 숫자들은 뭐냐면 이 특정 오퍼레이션, 즉 로테이션 오퍼레이션만 증가시키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하나만, 다른 거는 다 이 4로 고정을 해놓고 이 로테이션만 더 강도를 크게 하거나 적게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더라. 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3개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일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특정 오퍼레이션을 좀 증가시키거나, 그러니까 하나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한두 개의 그런 오퍼레이션이 변화하는 게 전체 퍼포먼스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 통일된 하나의 리프레젠테이티브한 그런 밸류 m을 사용한다는 게 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결과는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값 하나로 통일을 해서 모든 그 오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을 컨트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m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면 충분히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시간을 더 들여서 그리드 서치를 했을 때보다 결과가 거의 컴퍼러블 했다, 혹은 심지어 약간 더 좋았다라는 것이 이 페이퍼의 메인 컨클루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그 스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부터 이제 코딩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이미 이 랜드 오그멘트라는 그 펑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포맷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m과 n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2디멘저널 그리드 서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레이블 스무딩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이는 그런 레귤레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typically 사용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이 일종의 one hot encoding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총 클래스 개수가 4개고 지금 이 특정 샘플의 그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2라고 하면 이제 보통 0, 1, 0,0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쟤를 굳이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좀 스무딩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스무딩을 해서 원래 1에 해당하는 값은 좀 줄이고 원래 0이었던 요 3개의 값은 조금 늘리자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거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과 좀 유사한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이게 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을 좀 주기 위해서 하나 이그젬플을 제가 좀 들어보면 한번 상상해 보기를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답은 강아지에 해당하는 이미지인데 강아지가 굉장히 울긋불긋한 낙엽으로 가득한 길 한가운데 있는 그런 강아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제 뭐 1,0이라고 하드 레이블이라고 한다면 쟤를 0.9, 0.1 이렇게 좀 바꿔주자. 뭐 이런 컨셉인 거죠. 이제 저게 왜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클래스가 고양이라는 가정하에 비슷한 울긋불긋한 낙엽 위에 고양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아까 낙엽이 가득한 그 이미지를 그 강아지로 클래시파이 했던 혹은 뭐 학습을 했던 그 내용 때문에 고양이라고 클래시파이 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낙엽 위에 고양이가 있을 때 아무래도 고양이로 우리가 셀렉션하는 그런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고 그게 결국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기본 컨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봤던 그런 스페시픽한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도 정답을 출력하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일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낙엽 위에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거를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1,0 즉 하드 레이블링을 사용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에 유사하게 낙엽 위에 뭐 또 다른 좀 종이 다른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가 왔을 때는 훨씬 더 강하게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1,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죠. 그죠? 그거는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약에 고양이가 대신 있었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레이블링을 좀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1,0이라고 강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사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0.7, 0.3 정도로만 아웃풋이 나와도 여전히 강아지로 correctly classify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피던스는 약간 떨어뜨리더라도 혹시라도 고양이가 대신해서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강아지로 misclassify 할 그럴 실수를 혹은 에러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그 베네핏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어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컨셉은 얘를 뭐 이렇게 바꿔주겠다로 이제 다 설명이 됐고 그거를 굳이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와 같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원래 레이블에 해당하는 벡터, 요게 스무딩을 한 후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알파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돼서 만약에 이제 알파가 0이면 전혀 스무딩을 안 한 거겠죠. 그대로 그냥 YK가 도출이 될 테니까. 근데 알파가 이제 0보다 약간 큰 숫자가 나오면 요게 1보다 약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엘리먼트 값들이 이제는 더 이상 0이 아니라 어떤 작은 숫자가 어사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은 YK와 동일한 사이즈를 갖는 1로만 구성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총 클래스 개수가 4고 하이퍼페너트 알파를 0.1로 사용을 한다면 원래는 0,1,0,0이 이런 숫자로 바뀐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각자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